밤사이 충남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홍수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에 시간당 100mm의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거듭 사과를 촉구했고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45%가 차기 여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을 두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쟁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서 시간당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전북 익산도 시간당 125.5mm의 비가 쏟아졌고 충남과 경북 등에서도 시간당 100mm의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네, 정혜연입니다. 네, 지금 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자정이 지나면서 충청 이남 지방으로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듯 심한 물폭탄이 곳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는 30분 이상 집중되면 어김없이 침수와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한 곳이 아닌 게릴라 호우의 형태로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부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저 비구름 모습 보면서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 레이더 화면 모습부터 살펴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이렇게 충청과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눈여겨보실 비구름은 보라색과 파란 그리고 남색 계열의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구름을 포함하고 있는 강한 구름입니다. 자정 이후에 전북 군산 지역에 이 구름이 146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충청과 그리고 경북 지역에 비를 더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화면을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수통제소 모습을 보시면 현재 금산군 무남교, 유동천 부근 그리고 예산군 서계양교, 신항천 부근에 이렇게 홍수 경보가 확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예산, 논산과 그리고 대전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확대 발령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천 주변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범람과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사태도 비상인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 때문에 충청과 경북 그리고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현재 경계에서 조금 전 3시 40분을 기해서 심각 단계로 더 상향됐습니다. 재난 최고 단계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산사태 위기도는 실시간 강우 상황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역을 좀 보면 보령과 부여 그리고 서천 지역이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평소에는 3등급 지역이지만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1등급 산사태 위험 상황이 지금
연출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매우 높은 단계, 그러니까 위험도가 이미 토양 수분 함유율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3등급 정도지만 지금은 많은 비로 인해서 1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대피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면 노란색 지역, 논산과 그 밖의 지역도 사전 대피가 필요한 상황, 사전 대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산사태 예비 경보가 발령되거나 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한다면 실내에서 머무르시되 주변 전조 증상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인터넷으로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일상 중에서 점검을 할 부분, 산사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산사태 경보 지역과 주의보 지역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있다면 기상 상황과 안전한 대피소를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자체에서 대피 안내가 나온다면 이 안내하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에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이번 호우로 숨진 사람이 잠정적으로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충북 옥천군에서 옹벽 붕괴로 실종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입니다. 이 밖에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모두 273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천 제방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82건, 주택 반파와 침수 등 사유시설이 9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우 피해로 대피한 사람은 2,090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829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북과 충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는 홍수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비구름은 조금씩 북상 중인데 취약 시간대 비가 쏟아져 아직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지역별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곳은 이번에 비가 강하게 내린 군산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군산의 월명터널 삼거리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새벽 시간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 상당 부분이 좀 많이 물에 차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배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경북에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낙동강의 선주교 모습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개가 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린 비의 양이 많아서 현재 수위가 많이 차올랐고 보시는 것처럼 좀 유속이 좀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금강 보령시입니다. 지금 그 영상에 비치는 물의 모습을 보면 유속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행로로 보이는 위치까지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등 지역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YTN 재난정보 시스템으로 이 시각 현재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기상대응팀 이민지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어디입니까? 예, 지금 그 전북 북부와 충남 그리고 충청권 지금은 강수대가 경북 북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시간당 30mm 이상 그리고 많은 곳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밤 사이에 또 비가 가장 집중된 곳은 어디입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전북 북부 서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동쪽으로 통과하면서 그 라인상으로 강수가 많이 내렸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의 북부 지역과 충남 그리고 충청북도 지금 현재는 이 비구름대가 경북 쪽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오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정도 강수량이면은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보통 저희가 그 시간당 30mm 이상 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강도여서 보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이고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정도의 많은 강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넘는다는 것은 재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한 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구름의 이동 속도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는 발달한 저기압이 남북의 고기압 사이로 형성된 좁은 통로로 느리게 통과를 하면서 현재는 충청북도와 경북권을 거쳐서 동쪽으로 느리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북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위아래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은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사이의 고기압 사이로 형성된 좁은 통로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보다는 현재 지금 동쪽으로 충청도부터 경북권까지 동해안으로 쭉 흘러가는 그 라인선 상태로 강수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식간에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구름의 특징이 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특징이 좀 있습니까? 따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보통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어제하고 오늘 영향을 미쳤던 이 저기압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남쪽에서 발달하고 서해상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 기온이 밤이라서 내려간 것도 있습니까? 예,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하층 제트라고 하는 수증기의 통로가 되는 이 바람을 타고 가는데요. 보통 마찰이 좀 적어지게 되면 바람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되는 이 통로가 조금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밤 사이에 내린 강수가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보셨을 때 앞으로 좀 많은 비가 좀 집중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충남, 태안, 예산, 보령 시간당 지금 강수량이 100mm 이상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좀 더 집중될까요? 지금 강수대는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쪽은 지금 영향권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부분들로 보이고 충청북도와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경상북도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쪽에 강수량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새벽 시간대까지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침까지도 계속 강한 비가 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저기압 후면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전라권이나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대류세포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전까지도 강한 강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로 갑자기 내리게 되면 하천이 불어나거나 급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나 하류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지대 침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낮은 지대로의 출입 자제. 그리고 비록 농경지가 침수 범람이 위험이 있긴 하지만 취약 시간대인 만큼 야외 점검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고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반이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에 의한 시설물 붕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좀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예비 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 또는 이번 주 다음 주의 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비가 지나가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체전선은 약간 제주도 남쪽으로 좀 하강할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좀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낮 동안 데워진 공기와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밤 시간대라서 비가 오고 또 그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각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폭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은 임윤진 기상청 재해기상대응팀 과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취약 시간대 전북 군산과 충남 곳곳에 역대급 폭우가 집중되고 있어서 산사태로 인한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승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흘러내려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가 소멸한 뒤 점차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여름까지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하루 강우량 100mm 이상, 누적 강우량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 8.2%에 달하는 곳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강원이 29.85%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98%로 2위, 전남, 전북,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0.14%, 경기도 지역도 5.9%나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를 가진 지역이 많고요. 전체적인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극한 호우에 의해서 평소 등급이 낮던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 정보도 제공돼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비의 상황에 따라 기존과 달리 위험 등급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돼 제공됩니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본인의 위치 정보에 따라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 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안전했던 지역도 산사태 1급 위험 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주변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몇 해 전부터 여름철 갑자기 많은 비를 뿌리는 도깨비 장마가 기승입니다. 폭우 구름이 옮겨다니면서 좁은 지역에 비를 퍼붓는 현상인데 예측이 어려운 만큼 평소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근처 강물이 버물람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에선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 1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6, 7월 장마철 호우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무려 49명에 달합니다. 좁은 지역에 예기치 못한 거센 비를 퍼붓는 도깨비 장마 현상도 지난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갑자기 강력한 정남력이 발달하면서 그냥 쏟아붓는 형태거든요.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기습 폭우 가능성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곡이나 강을 찾은 피서객들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호우 소식이 들리면 물놀이를 곧장 멈춰야 합니다. 야간에 텐트를 펼치는 장소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가 근처에 설치하고 쉬는 경우 함께 휩쓸려 갈 위험성이 큰 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속에 있다면 산사태 위험까지 잘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소식을 들으면 산행을 멈추고 신속히 능선을 따라 하산해야 합니다. 최대한 비탈면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경로상 하천을 건너는 게 불가피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도심에서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는 깊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지나가선 안 됩니다.
특히 하수도나 맨홀 근처에선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구조 그리고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산사태 등 또 위험 지역에서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 조치에 따라 긴급 지시 관련해서 좀 주민 대피는 신속히 실시하고 사전 통제 철저히 기할 것을 전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서울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무너지는 등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흙과 뒤엉킨 돌들이 비탈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서울 한양도성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마을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7시쯤에 제보를 했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의 형체를 잃은 구간만 30m가량. 서울시는 곧장 일대 보행로 출입을 막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너진 구간에 대해서 이제 방수포를 덮고요. 무너진 돌들이 저 밑으로 굴지 모르니까 밑부분으로 돼가지고 그 낙석 방지방을 설치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회 데크를 설치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600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양도성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뽑혀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전문가들은 자연적 이유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으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 공산성의 탐방로가 무너지는가 하면 700년가량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경북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국가유산 풍수해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갈수록 장맛비 양상이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5mm가 내리면 도로의 표면이 젖은 상태이나 운전 시 시야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외부 활동을 할 시 우산이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강우량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5mm가 내리면 굴곡진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차량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야 확보가 불편해집니다. 우산을 쓰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옷이 비에 젖으며 보행로에 다수의 물고임이 생깁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30mm가 내리면 굴곡진 지면에선 차량의 바퀴 일부가 물에 잠깁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아주 느리게 운행하는 상황이 됩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이 젖고 도심 속 이동에도 통행에 불편이 생기기 시작하며 지하철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50mm가 내리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정상 운행이 불가하며 정차되는 차량이 증가합니다. 거리에도 물이 차오르며 정상적인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곳곳에 차오르는 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나타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70mm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하천 부근의 차량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mm가 내리면 넘쳐 흐르는 물에 도로의 차량이 뜨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시설물과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전북 지역에는 최고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먼저 밤사이 비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한 저기압과 함께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과 전북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 익산에도 시간당 117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폭우구름이 충청과 경북에 위치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청 이남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294.5mm, 부여에도 282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충청 이남 많은 곳에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지역이 어딘가요? 네,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충북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접근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 장맛비 언제 그치겠습니까? 네, 오늘 낮까지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다가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뒤 사령부의 장성들과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과 김 여사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없었다며 반격에 나섰고 경쟁 후보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사과만 했다면 참패는 면했을 거라며 문자 무시 논란의 당사자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100% 책임이라고 느끼시면 당연히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한 후보는 당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실제 사과할 뜻은 없었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사 구분 필요성도 재차 거론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김 여사 문자에는 답하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원희룡 후보는 당 선관위 자제 요청을 명분으로 문자 논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민생 정치를 고리로 한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총괄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물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다른 각도로 총선 참패론을 부각한 겁니다.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총선을 총괄 책임진 지휘자로서 우리 서민들의 물가 문제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고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혹시 있으시다면. 한 후보는 오히려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한 일이 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세 분 왜 지원 유세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원 유세 전국에 다닐 때 왜 세 분은 지원 유세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선거운동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금리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삼겹살 같이 먹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이른바 윤심파리, 개파 정치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나 후보는 특히 상윤을 자처하며 뒤늦게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왜 나왔습니까? 윤심을 지금 계속 파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를 건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네, 됐습니다. 모든 개파를 다 환영합니다. 자, 모든 개파를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마주선 TV토론회는 2시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 잠룡급 후보들이 제살깎기식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부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의 장일 공방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흰색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사고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충돌했는지 경차에서는 바퀴가 빠졌을 정도입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30m를 더 역주행해 또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도로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본 건데 그때 차량이 3대 있었는데 2대는 앞범퍼가 다 뜯겨져가지고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은 가슴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몬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시청역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을 두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정통으로 맞은 어린이 병원 내부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천장은 내려앉고 기둥은 무너져 골조가 다 드러났습니다. 700여 병상을 갖춘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병원이었던 이곳은 암, 심장병, 신부전증 등 궁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치료해왔습니다. Проводився діаліз дітям з нирковою недостатністю, дітям з гострою інтоксикацією. Зараз немає цього відділення, немає обладнання. 폭격 당시에는 심장 수술 3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치료를 받던 어린이들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속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 protected hospital is a war crime and perpetrators must be held to account. 마침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을 맡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공 미사일이 떨어진 거란 주장을 반복했고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ey probably saw many analyses of what happened on photos and videos, from which it clearly follows that this was a missile of the Ukrainian air defense. Putin's envoy employed his usual tactics of denying reality and blaming Ukrainian air defense. 우크라이나는 현장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 사진을 공개하고 엔진과 몸체 등을 볼 때 러시아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어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YTN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45%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서 보면 61%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당대표 경선에 2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무당층 유권자가 대상인데, 먼저 이들에게 누가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는 답변이 45%로 나타나 11%의 원희룡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살펴보니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61%, 원희룡 후보는 14%, 나경원 후보는 9%였습니다. 무당층을 포함했을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무당층에선 한 후보가 14%로 가장 높았고,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각각 5%를 기록했는데, 이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74%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강한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 49%가 한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해 원희룡 후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한 후보가 적임자라는 답변이 각각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0%,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등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18%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1,074명을 상대로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물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총선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를 경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누구를 만나든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1,074명을 조사한 결과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6%가 한 후보, 20%는 나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맞대결에선 한 후보가 적합하다는 답변이 56%로 원 후보가 적합하다는 18%보다 많았습니다. 한 후보가 윤상현 후보와 결선에 오를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한 후보 61%, 윤 후보 8%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1,07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두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에서 참석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부산 경남 지역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 나섭니다. 최근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보들의 장외 신경전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위기 극복 방안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민생 회복 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제 하루 앞서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합니다.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직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통행로 진입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역주행 당시에는 경적 소리 없이 고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운전자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검증할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은 3차 수사 브리핑에서 안에 담긴 구체적인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역주행 당시 하는 소리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경적 소리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대화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로 사고 원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던 차량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좌회전을 해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진입이 금지된 도로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게 차 씨가 경찰에 내놓은 해명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발진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로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인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와 비슷한 모양인 사고 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감정 결과가 필요한 상황. 경찰은 오늘 차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진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급발진 사고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시청역 자동차 돌진 사고. 질주하는 차에서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던 강릉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 결함인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고가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를 명백히 가려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발을 실시간 촬영해 무슨 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가려주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시엔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아무도 안 선택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인증을 해서 제대로 품질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검증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보험 단체에서 지금 페달 채널이 들어가면 7%, 8%까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정부는 개인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강제할 수 없어 조만간 자동차 회사들에게 다시 한번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종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을 이용해 10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은 남아있는 보험 한도액만큼 한약을 타가거나 도수치료와 마사지 같은 서비스를 받는 등 보험 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남편을 병원 안으로 데려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은 남성은 곧바로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진료 기록부에는 입원 환자로 적힌 여성은 환자복 대신에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실손보험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상담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는 남아있는 한도 안에서 한약을 판매하거나 도수치료나 마사지를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고주파 치료 등을 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사람 대신 베개를 올려두고 기계를 작동시켜 허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병원 문을 열자마자 범행을 시작해 1년 9개월 동안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한도의 범위만큼 비급여 양방 처방을 하고 그 금액만큼 한방 약제나 마사지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받아가는 수법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70대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양방 진료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일 뿐 실제 처방을 내린 건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와 병원을 주변에 소개한 일부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이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과 상담본부장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9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7월 1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박 씨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박수홍 씨는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한 지 2주 만에 진행되는 겁니다.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를 공개하고 갤럭시 워치 7과 갤럭시 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5월 말 도쿄 야스쿠니 신사 입구 돌기둥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중국 남성을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낙서에 사용된 빨간색 스프레이를 구입하는 등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사 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영어로 화장실, 토일릿이라고 낙서한 중국인 2명은 이미 출국했으며 일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우익의 성지로 예전에도 낙서나 폭발 등의 사건이 발생해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